2차 유행을 맞든 3차 유행을 맞든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환자 수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지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방역과 경제 또한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20세기 들어서 많은 바이러스들과 싸워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인지 심지어 세균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당했거든요. 근데 어떻든 1918년 봄에 이제 1차 유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대응을 해서 어떻든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유행을 가볍게 앓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심했었던지 가을 겨울에 유행했던 2차 유행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1차 유행을 겪고 나서 2차 유행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 독감의 2차 유행처럼 그런 유행을 맞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두 번을 더 크게 겪었는데요. 1968년도에 홍콩 독감. 이 독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H3N2 A형 독감이고요. 또한 2009년의 신종플루는 더 가까운 과거니까 모두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H3N2 또한 신종플루인 H1N1이 그 당시에 새로 나타나서 유행을 했는데 사라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H3N2 50년이 됐죠. 그리고 H1N1 1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랑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유행을 하면서 있는데 이 바이러스도 그냥 1, 2년 유행하다가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였던 홍콩 독감이나 신종플루처럼 우리랑 몇 년이고 어쩌면 몇십 년이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유행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분들, 특히 대구 경북에 있었던 분들이 90% 이상의 그런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가두느냐? 마스크 열심히 쓰자." 그러면 "왜 마스크를 쓰냐?" 시위도 하고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락다운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도 않았고 또한 본인 스스로 이동을 하고 외출을 해도 막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집에서 버텨주시고 사람 만나지 않고 또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열심히 보호를 해서 우리가 1차 유행을 잘 이겨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2차 유행이 시작된 이 수도권의 상황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범의 사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그렇게 지켜줬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하루에 뭐 처음에 100명, 200명, 뭐 300명, 500명, 심지어 800명, 900명까지 그런 육박하는 숫자가 매일 진단이 됐을 때 대구 경북 안에 그런 확진자들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한 데가 한 10곳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 가지고는 하루에 몇백 명씩 진단되는 사람들을 감당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간에 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검체를 빨리 채취하는 것들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민간에서 처음으로 2월 23일 31번 환자가 진단된 2월 18일 이후에 5일 만에 드라이브스루라는 그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전국에 60여 개가 생기면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대구 경북에 환자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한때는 거의 2천 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경증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병원에는 꼭 치료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냐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다가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방역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환자가 대구경북처럼 많이 발생을 해 버리면 의료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 밖에 다닐 수도 없고 상점에 갈 수도 없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카페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1차 유행을 잘 겪어내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경제 활동도 재개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여러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뭐 마이너스긴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 중에 OECD 국가 중에서는 1 등하는 그런 일들도 겪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방역도 열심히 해서 특히 방역 당국이 이제 추적이라 그래서 역학 조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확진되는 환자들은 바로바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서 감당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2차 유행을 맞든 3차 유행을 맞든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특히 환자가 많을 때는 방역을 좀 더 힘써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환자가 좀 줄어들면 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할 때 코로나 환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중환자는 매번 발생하고 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천식 환자도 있고 감기 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를 잘 보는 것만큼이나 일반적인 환자들도 잘 보고 있어야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역에 실패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코로나19 환자에 집중하면서 병상도 이용해야 되고 의료진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워낙이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환자 수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지 병원들도 이거를 균형을 이뤄서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방역과 경제 또한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레포트를 하나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느 나라가 제대로 했냐,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제일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5월 말에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1 등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도 잘 유지를 했고 방역도 잘 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하면서 이끌고 있어서 경제가 타격을 받지도 않았고 또 타격이 좀 받았겠지만 심각한 타격 받지 않았고 방역도 충분히 해 나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결과가 5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 유행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1차 유행을 잘 겪어서 이 5월 달에 레포트에서 1 등을 한 것처럼 지금의 2차 유행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겨내서 우리가 1차 유행만큼이나 2차 유행도 잘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몇 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2 월, 3 월에 대구 경북에 있었던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켰던 대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면 우리는 경제도 망하지 않고 방역도 망하지 않는 어쩌면 거꾸로 경제도 살고 방역도 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레포트를 통해서 한 번만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백신이 나오면 다 끝났다. 뭐 백신 나오면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를 보게 되면 한국이 2차 유행 맞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맞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7월 초부터 이미 2차 유행을 다 맞고 있었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 2차 유행을 겪은 것 마냥 우리가 만약에 이번 2차 유행을 잘 겪고 나서도 만약에 느슨해지거나 우리가 방역을 소홀히 하면 3차 유행, 4차 유행도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앞으로 어땠는지 그럼 백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행은 반복적인 재유행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번
경제적인 활동도 재개되고 느슨해지면 유행했다가 또 꽉 조이면 줄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가 근데 우리가 딱 하나 걱정할 게 언제냐면 가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때 코로나가 같이 유행을 해버리면 저런 식으로 가을에 아주 심각한 유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유행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인플루엔자 유행 때 3차 4차 유행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가 백신이 나왔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전 국민이 백신을 잘 맞아주시면 일단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면역도가 형성이 되니까 환자 발생 수를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신종플루 그리고 홍콩 독감이 몇십 년 또는 10년 이상 토착하면서 겨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 그러면서 2-3년에 한 번씩 큰 유행이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거거든요. 즉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랑 완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다는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영국, 미국, 중국 이 3개국의 백신은 이미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연구가 들어가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10월에서 12월 정도 되면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나와서 그러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먼저 맞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손 빨고 있어야 되냐? 그럼 우리나라 백신은 얼마나 개발이 되고 있냐? 우리나라는 아마도 빨리 나와야 내년 말이나 돼야 백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뭐 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의 백신 회사 중에서 이런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장을 가진 백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초에 미국 백신이나 영국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생산 계획을 맺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 백신을 먼저 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전체에 맞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위험군들 정도 맞힐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확보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예방 접종을 하면서 유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으면 이제 내년 말부터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신은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거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로 끝날까요? 요새 코로나19가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인플루엔자 기억하시지만 인플루엔자 매년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처럼 이렇게 나온 코로나 백신은 한 번 맞고 평생 가는 그런 백신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매년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 변형된 형태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이 나오더라도 매년 맞는 백신이 될 거고 매년 맞으면서 겨울철에는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백신이 효과는 얼마나 될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WHO나 미국의 뭐 FDA, 우리나라 FDA가 생각하는 백신의 효능 자체는 70%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백신을 맞아서 30%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효과가 나빠서 50% 정도의 효과만 나더라도 백신은 출시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는 백신 맞으면 끝났다. 우리는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백신을 맞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위생 잘해야 되는 상황들은 앞으로 2-3년은 더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백신, 뭐 SK, 제넥신, 뭐 진원생명과학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K가 그런 백신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내년 초에 아마도 이제 외국의 백신 생산할 거고 또한 제넥신이나 진원생명 과학 백신들은 내년 말이나 다음해 초 정도에 백신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겪어봤지만 2009년에 신종플루도 겪어봤고요. 2015년에 메르스 겪어봤죠. 또한 올해 코로나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감염내과 의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겪을지 몰랐는데 앞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백신이 종식의 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다만 지금의 유행을 낮춰줄 거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이 중증에 가는 거를 막아주는 수준의 백신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with 코로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낙담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